중세 유럽에서는 권력 다툼과 정치적 암투가 난무했어요. 특히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했던 것이 바로 독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명확히 독살로 판명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였을까요? 모르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어. 부검을 안 그냥 해서 의혹인 모르죠. 거잖아. 독살은 시신 외부에 뚜렷한 타살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독살로 인한 타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당시 이런 의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검. 시신을 부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에선 해부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부검을 통해 독살을 규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죽음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부검을 법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부검으로 독살을 어떻게 밝혀냈죠? 유럽에선 오랫동안 독극물의 주재료로 사용된 독초가 있었어요. 혹시 소크라테스가 뭘 마시고 사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크라테스 독살로 독살당했어요? 당했어요? 아니, 소크라테스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돼서 사약을 먹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독약이 바로 독당근이라는 당근이에요? 네, 독당근. 또 진통제로 사람들한테 먹였던 에코나이트, 또 마취제로 사용했던 투구꽃 등이 조금만 양을 늘리면 사망하게 할 수 있는 독초였어요. 이러한 독초는 점막을 자극해서 위에 출혈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독살의 증거는 재판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부검을 통해서 독살 여부를 확인한 절차가 신성 로마 제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도입되면서 사건 수사의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와. 그러던 17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의사인 니콜라 드 블레니가 독살 여부를 더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많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의사 니콜라는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한 후 특정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지원 씨? 직접 맛을 봅니다. 아유, 소량이면은 치명상을 입지 않잖아요. 네, 제 스승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지원 씨, 그래요? 오답. 네. 이게 중요한 게 이 내용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한 가지를 더해요. 정답. 네, 정답. 은수저를 넣어봅니다. 지원 씨 진짜 머리 좋은데 지원 씨 오답입니다. 니콜라는 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뭐 살아있는 거. 정답. 네, 혜성 씨. 쥐 같은 다른 동물에게 먹여봐요. 성 씨, 정답입니다. 대단해. 의사 니콜라가 독살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한 건 바로 장기를 잘라 동물에게 먹이는 거였어요. 와. 동물 불쌍해. 만약 그 장기를 먹은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며 지저댄다면 부검한 시신이 독살당한 것으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독에 내성이 있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동물이 장기를 먹고 괴로워하는 게 꼭 독극물 때문은 아니고 장기가 부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방식은 오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이진 않네. 이처럼 법의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선 여전히 독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게 제일 안 들킬 거라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검을 피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교묘한 독극물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오. 바로 독살의 황제라고 불리는 비소였습니다. 오, 비소. 비소? 무색, 무취,
무매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에 조금만 섞어도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아. 게다가 이제 독성이 강해서 체중 60kg의 성인 기준으로 소금 한 꼬집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비소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비소가루가 피부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급기야 화장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비소가루를 얼굴에 바르면 좀 하얗게 보이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아, 무슨 필링제처럼 썼구나. 이처럼 비소는 독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충제, 쥐약, 그리고 피부 미용에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유럽에서 비소가 뭐 어디까지 활용이 됐었던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화장품에도 쓰였다고 했는데 사실 비소가요, 이 페리스 그린이라는 녹색 연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에 반한 사람들이 벽지며 문이며 마구 막 칠했고요. 드레스에도 이 색을 내기 위해서 비소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소가 다양한 곳에 사용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수많은 창작물과 게임에서 독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사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 녹색이요? 초록색이구나. 포이즌의 상징이죠, 초록색. 네. 초록색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소가 대중화되며 다양하게 사용되자 독살에 악용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7세기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독살범 줄리아 토파나였습니다. 줄리아는 약 600명을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예? 그냥 이건 뭐 무분별하게 하더라고.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소로 그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물탱크에 든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강에 풀었나? 줄리아는 비소를 주성분으로 한 물약 형태의 독약인 아쿠아 토파나를 만들었습니다. 독약을 판매할 때 독약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렇게 성자 같은 저런 그림을 활용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성수처럼? 네. 오, 이 그림에 보듯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약을 담은 병에 성인의 그림을 그려 마치 성수처럼 위장했습니다. 가톨릭 문화가 강했던 이탈리아에서 성수병은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독약은 가정의 재단에 놔둬도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실수로 누가 먹으면 어떡해요, 그거. 그런데 줄리아가 독약을 팔기 위해 짠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타겟을 정하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독약을 판매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 낼게요. 퀴즈입니다.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줄리아가 아쿠아 토파나를 팔기 위해 주요 판매층으로 삼은 고객은 누구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독실한 이 카톨릭 신자들? 아,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네. 뭔가 살인이 필요한 집단일 거 아니에요? 정답. 네, 규현 씨. 마피아? 아, 그때는 마피아가 아직 활동을 만개하기 전입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뭔가 부인들? 어떤 부인인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부인인지까지. 하여튼 가정폭력 있는 부인들 아니에요? 남편을 살해하고 싶은? 지원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요? 말도 안 돼. 나 검사했었어야 돼. 네. 어? 줄리아 토파나가 독약을 판매한 주요 고객은 바로 불행한 아내들이었어요. 아, 맞네, 그러면. 이 줄리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정략 결혼을 한 여성, 그리고 상속권을 박탈당한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서 와. 이들은 이제 어때요? 자유와 재산 등을 찾기 위해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남자 형제들을 독살했습니다. 와.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비소를 상속가루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와.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면 줄리아의 이런 만행은 얼마 만에 발각됐을까요? 아, 좀 이건 오래 걸렸을 것 한 10년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수로 위장하고 점조직으로 판매했죠. 치밀한 전략 덕분에 아쿠아 토파나는 무려
50년 동안 와. 50년 동안 와.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프로파일러님, 이거 아쿠아토파나가 여성들에게만 특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근데 사실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17세기만 해도요,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억압을 받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줄리아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간파하고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줄리아를 600명의 여성을 살린 독살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와. 결국 줄리아 토파나는 독살 혐의로 기소되어 처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후반 드디어 비소로 인한 독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마쉬가 비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와. 화학자까지 나오는구나. 마쉬는 먼저 두 검씩 채취한 시료, 가는관이 연결된 병에 넣고 황산과 아연을 넣은 다음 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밀봉해 가열했습니다. 1832년 개발된 이 방법은 그의 이름을 따서 현재도 마쉬 검사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쉬 검사법의 등장으로 법의학에 본격적으로 화학적 분석법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후 소량의 비소뿐만 아니라 니코틴 같은 과거의 식물성 독도 시신에서 분리해서 검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다양한 독을 밝혀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니코틴도 독이에요? 니코틴도 독입니다. 니코틴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진짜로요? 니코틴 중독.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법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화학이 발전하면서 독살은 점차 범죄 수단으로서의 힘을 잃게 됩니다. 화학자들의 공이 컸네요. 그렇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네. 그 사극을 보면 아까 조은 오빠도 얘기했는데 그 은수저로 네. 독을 검출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건 이제 비소 안에 불순물 형태로 섞인 황이 은과 반응을 하면 검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 독살 사건을 조사할 때도 은비녀나 은수저를 활용을 했는데 목구멍이나 항문에 넣어서 검게 변하면 독살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반개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망한 사람이 독살이 의심이 되면 흰 쌀밥을 입안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닭에게 먹게 만들어서 닭이 죽으면 독살이 되었구나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의학을 통해 독살을 명확히 판단하게 된 인류는 또 다른 범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은밀한 방식이 아닌 대범하고 잔혹한 유형의 강력 범죄였습니다. 아. 물론 과거에도 강력 범죄는 존재했죠. 하지만 이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 같이 몰려서 살면서부터인가요?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촌 사회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주거지와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결국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강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표를 볼까요? 이 그래프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 올라가네. 5배가 올랐는데요? 40년 만에? 가장 범죄율이 높은 1840년대를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그전까지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영국은 강도와 성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들끓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강력범죄의 주요 타깃이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힘없는 사람들 아닐까요? 맞아요. 부녀자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치안 체계가 미흡했던 산업혁명 시기 대도시에서 범죄자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1855년 프랑스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최초의 근대적 연쇄 살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르탱 디몰라르입니다.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사진 보니까 좀 어떻게 인상이 너무 험악해요. 너무 별로예요. 그는 주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여성들을 노렸는데 피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대화로 각색해봤습니다. 네.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아무래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살인마 쪽을 좀 해주시고. 제가 뭐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제일 실례지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깜짝이야. 뭐예요? 저 그쪽에 관심 없거든요. 아, 저도 관심 없는데 그 제가 정원 사는데요. 그 이 도시에 제가 관리하는 집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같이 일할 직원을 찾고 있는데 임금을 제가 넉넉히 어디보다 많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일 한번 해보시죠. 아, 임금이 좋다고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건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은데. 맞아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절박했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마르탱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살해된 여성들은 그 자리에 방치되거나 숲속에 묻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산채로 묻힌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어도 증거가 부족해 범인을 추적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어떡해.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그거죠. 함정 수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구하는 부녀자로 한 분이 둔갑을 하고 형사들이 주변에서 일반 사람인 척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함정 수사. 규현 씨, 오답입니다. 희생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희생자요? 죽었죠. 아마 경찰이신 우리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잘 아실 텐데 이게 난항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잖아요. 아, 목격자? 네.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희생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요. 사람 누구야? 살려라. 지원 씨, 오답입니다. 좀 잔인한가요? 그렇죠.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정답. 네. 시체를 어. 이용해서 목격자를 찾으려고 규현 씨 계속 해보세요. 조금만 계속해요? 더 다듬어서. 더 가요? 더 가요? 비슷합니다. 시체를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 사람 하면서 찾습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그거라고요?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피해자 시체를 대중에게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해볼까요? 맞네. 아, 사진 있다고요?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이건 이제 마르탱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한 교회 앞마당에 공개된 모습입니다.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그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몹시도 잡고 싶었던 그 경찰의 마음, 이 수사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를 저시한 후 마르탱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 잡긴 잡았으니까 잡았는데. 사진이 아, 있겠죠? 그렇겠지. 그래서 못 잡았으면 사진이 없죠. 그리고 첫 범행을 저지르고 약 6년이 지나서야 검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